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권력을 가진 쪽이 다수가 되어서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한편으로 만들면 절대 강자가 되어서 여론 형성을 통해 쉽게 반대파를 억누른다. 그에 들어맞는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 이런 상황을 칼 마르크스의 사제, 그걸 광신도 집단이라면 그 사제 역할을 했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죠. 전 세계 운동권 학생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억압적 톨레랑스라고 하면서 강자 여론 통제를 새로운 불관용이라고 합니다. 강자가 여론을 만드는 매체를 독점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독점해서 반대를 억눌러 여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제는 평생 민중혁명을 꿈꾼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억압적 톨레랑스를 내세운 것은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아웃사이더가 체제를 진보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파가 강자라며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장악해서 여론 형성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난 5년 너무 똑똑히 봐왔습니다. 권력을 다 뺏기고 언론까지 뺏기고 사법부까지 장악당한 그 상황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온 나라가 두 편으로 나뉘어 드러나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정치평론가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도 요사이는 거의 매일 제재를 받습니다. 지난 방송은 방송을 올린 지 지금 70시간이 넘었습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제재에 대한 검토 중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 방송 무슨 내용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인지 저는 지금도 몹시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잔인한 표현, 그리고 심한 욕설, 그리고 더 저질스러운 말까지 하는 그런 방송도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데 말입니다. 불과 조회수 요사이 10만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작은 유튜브 방송이 왜 그렇게 제재 대상이 됐을까요? 어제 나올 것으로 보였던 남부법원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운명이 법원 판사에게 달려있는 형국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당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준석은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 총질이 아니면 뭐가 내부 총질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일절 하지 않던 이준석은 어제 아침에는 성상납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윤핵관의 수사 개입을 의심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미리 도망갈 구멍을 마련하는 겁니까? 그는 SNS에 졸기 몰린 이준석 수사, 경찰 압박 배경엔 윤핵관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사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이렇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 만약에 그런 증언이 사실인 것 같으면 문제는 커지겠죠. 이준석은 묘하게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승진을 변호하는 강신혜 변호사가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었던 점을 이용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사실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었다는 분이 사안마다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 중계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상황이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판의 관심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열린 윤리위 전체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봉사 현장에서 했던 실언으로 이 논란을 빚은 김성훈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김성훈은 세 차례나 공개 사과를 하고 여기리 여당 간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회의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중인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지 여부입니다. 말하자면 이준석에게 다시 중징계를 내려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 자격이 없게 하는 원천 봉쇄에 나설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 것입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주죠.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이 대상이었죠. 어떻든 아직까지 윤리위에서 추가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준석은 막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당원 가입하라고 했더니 또 이걸 해당 행위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2030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당세를 확장하고 외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그건 당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준석의 노력으로 보이는데 그게 반대편에서 보면 해당 행위가 아닐까요? 그는 윤핵관 특정 의원이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생각나는 의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를 지목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당 혁신위 해체를 주장한 안철수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공격했고 비대위원장 주호영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김은혜를 두고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쇄신을 아주 땅에 쳐박은 겁니다. 문자 그대로 좌충우돌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여당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며 혁신위가 나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혁신위는 이준석이 자기에게 쏠리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제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혁신위는 20일 혁신위 산하 인재, 당원, 민생 이 소위원회 세 곳이 그동안 준비한 각종 혁신안을 선택하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질 당대표 주자들과 친윤계가 이를 혁신안에 공천제도 개혁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혁신위는 또 이준석이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이걸 PPAT라고 하더군요. 이 기초자격평가를 상소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 이 후보자 자격시험 도입, 이거 제가 오래전에 주장했던 겁니다. 이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 주장을 했죠. 이 국회의원 자격시험 좀 치자. 적어도 국어,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이 이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걸 제가 주장을 하면서 자격시험 도입을 주장했는데 지금 이준석이 도입한 자격시험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더군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PPAT는 엉터리 자격시험입니다. 심지어 혁신위 관계자는 PPAT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으로까지 확대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PPAT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해서 임기 4년인 현역 의원들과 그리고 서울시장 등이 PPAT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는 방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정당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결사체인데 과연 지금 하는 PPAT를 운전 면허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최재형이 지난 20일 이준석과 만나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만남은 최재형이 당 혁신 관련 책을 쓰고 있는 이준석에게 먼저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최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고심한다는 최재형의 속내가 읽혀집니다. 그런 최재형이 어제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준석을 좀 품으시는 것도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 국민의 지지와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재형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이 지향점이 같다면 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윤리위의 이준석 추가 징계도 반대했습니다. 정치 행위가 말을 주로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게 단순한 정치적 발언입니까? 최재형 의원님, 그게 단순한 자기 정치적 의견을 내놓은 정치적 발언입니까? 최재형은 안철수 의원 등이 혁신위가 공천 개간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울하면서 선을 쫙 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할 차기 지도부가 공천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본다. 결국 국민의힘 혁신위가 발표한 것은 약간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서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재형이 밝힌 혁신안은 그 외에도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임명에 있어 최고위의 의결뿐 아니라 상임 전국위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최재형 혁신의 누군가가 영국 보수당의 보수위원회 아마 이런 것을 우리 윤리위 정도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당입니다. 누구는 사당이 됐다고도 합니다. 78.35%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호남 경선 득표율입니다. 박용진은 불과 21.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34.18%.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호남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이번에 기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거의 팬덤 정치로 친문을 와해시킨 뒤에 확대명,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확대명을 입증했지만 투표율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압도적 지지세를 보였지만 정작 텃밭에서는 관심이 산을하고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외면하는 비명 분위기가 여전한 것입니다. 호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42만 명에 달하는 민주당의 텃밭이면서 역대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몰표를 던져준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어쨌든 이 호남마저 이재명이 석권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완전히 김이 빠졌습니다. 아마 생각처럼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이재명의 방탄조끼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박재균 논술주간은 대통령 권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에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서 차기 대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어 0.73%포인트 차로 2위를 한 확대명을 사법으로 처리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할 것 같은가? 제가 이 박주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보고 눈 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 박재균 논설주간과 반대되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재명에게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사법 리스크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이미 증거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를 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어서 여야의 충돌이 있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법조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중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미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전 정권 적폐청산은 물론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검경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록은 동색이어서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마치 지난번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이 수사에 시효조차 하지 않은 채 지금 물밑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지났는데도 검경이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 이재명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말하고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를 만천하에 자랑했으며 결정적인 문서마다 이재명이 서명이 있는데도 왜 김만배 같은 업자들과 유동규 같은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지는 것일까요?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더라도 검경은 이재명을 최소한 소환 조사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증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고 본인이 사과까지 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무 사건도 김혜경을 아직까지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솔직히 틀어놓고 얘기합시다.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고 재련칙이 그랬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이제 안정적 리더십 구축에 나선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는 기소 시에 당직 정지를 정한 당헌 80조를 두고 벌어졌던 그동안의 갈등에 대해 전부 경선을 마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조는 자동 정치가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 조항이라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큰 의미가 없는 그 당헌 개정에 그렇게 매달렸습니까? 당헌 80조 개정에 적극 찬성하던 때와 사뭇 달라진 태도입니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이 거의 한계입니다. 이 박용진이 말입니다. 호남의 실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언론이 지난 한 비명계 의원의 말은 또 이렇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이 37%에 그쳤는데 정권 교체를 막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당대회에 특별한 흥행 요소가 없다는 점도 투표율이 낮은 이유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재미있는 뉴스였죠. 문재인 사저의 그런 양산에 있는 문재인 집의 경호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사흘 전에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21대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국회의장 김진표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을 예방하고 집회 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언론 표현이 명령인데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로써 기존 경호구역은 사적 울타리까지 이었으나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혀져서 이 반경 300m 안이 모두 경호구역이 됐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역대 문민정부 어느 대통령이 아니 군사정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어느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까? 문재인 집 울타리부터 300m를 측정하면 마을 남쪽과 남동쪽 버스 정류장 부근까지 모두 경호구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평산마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시위를 못하게 되어 문재인과 마을 주민들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어제 2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경호처의 설명이 정말 구차합니다.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호 요원을 다른 대통령보다 2배로 늘려놓고도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조치가 시위 금지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집회 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경호구역 내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커트칼 난동 사건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경호 범위를 넓히고 경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일부 과격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삼엄한 경호를 무릅쓰고 300m 안에서 시위를 벌일 수 있을까요? 그런 강 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문재인 부부는 그동안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평산마을에서 석 달 넘게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최근엔 한 60대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고 공업용 카드칼로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다 체포되는 사건도 벌어졌으니 공포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 부부의 삶을 위협하는 폭력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에만 해도 양산 사잡 시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김진표 국회의장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은영 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다. 솔직히요, 일상생활에서 지난 5년 동안 저 같은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경호구역이 확장된 첫날인 22일 사지 밖으로 나온 김정숙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신문에 일제히 실렸더군요. 사지 옆 돌담길에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경호구역 확장으로 단골 집회 시위 장소였던 사지 맞은편 마을버스 정류장은 오랜만에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다른 문제 짧게 짚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후 30년이 지났죠. 신문마다 양국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도 실리고 분위기도 실리고 뭐 특집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대한 실망하는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졌더군요. 신문 따라 다른데 어떤 곳은 60%가 넘고 어떤 곳은 70%가 넘었습니다. 어떻든 1992년 수교한 이후에 이 양국 간 교역은 30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국경제신문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대만이 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후에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대만의 경제 성장률은 3.4%를 기록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2.3%를 앞섰습니다. 한국의 당시 성장률은 마이너스 0.7%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도 대만은 11년 만에 최고 기록인 6.6%를 달성했고 중국은 8.1%, 그리고 한국은 그 절반인 4.1%였습니다. 대만의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되어 전년도 동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3.1%로 한국 2.9%를 또 앞섰습니다. 그런데 대만 당국은 탈중국을 성장 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자국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2020년 이후 매년 GDP가 0.7%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자리가 대폭 늘어나겠죠.
미국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리쇼어링으로 4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6년이죠. 이 대만에서 집권한 차잉원 총통과 민진당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중국 진출 기업이 자국으로 회귀할 때 조세 감면, 토지 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하자 관세 등 리스크를 피하려는 대만 기업의 유턴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런데 여전히 큽니다. 올 4월까지 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율은 26.2%로 차잉원 정부가 들어선 2016년 26.3%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출품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26.9%에서 45.5%로 뛰었습니다.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역설적으로 대만 내에 반도체 생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술 기업은 첨단 반도체의 설계는 직접 하면서도 생산은 대만 TSMC에 의존합니다. 미국의 애플이나 퀄컴도 주력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맡깁니다. TSMC는 전략적으로 신규 투자를 대만에 집중시킨 결과 이제는 중국의 무력 침공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평가받습니다. TSMC의 공장이 파괴되면 중국 첨단 산업도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무력 침공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 기업이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환율이 우리 경제를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이 이 고환율이더군요.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고물가를 부릅니다. 석유를 100% 수입하고 곡물을 80% 수입하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치솟던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만 고환율이 계속되면 우리 물가는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낮아지는 일은 아주 먼 일이 됩니다. 20일 원달러 환율은 1335원 50전으로 개장했습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29일 고가 기준 1357원 50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1440원 20전 이 고점을 기록하고 1339원 80전에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승패는 여전히 민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방송을 쉬려고 합니다. 대신 내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남부 부분에서 가처분 문제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밤에 방송을 준비해서 자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지금과 달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자정에 방송이 나가고 금요일 자정에는 일주일간의 전국을 정리하는 방송으로 OBS에서 매주 금요일 제가 단독 출연하는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OBS에 9월 초부터 그런 방송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자정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5일간 제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